장남 집이 모신다더니 왜 효도는 며느리에게만 강요하나요? 이 사연은 장남 집이라는 말 아래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다들 같이 하자고 했고 처음엔 잠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효도는 의무가 되었고 그 의무는 조용히 한 사람에게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착하고 나쁜지를 가리는 글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조금씩 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9입니다. 남편은 73이고요. 결혼한 지는 45년이 넘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글을 쓰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참는 게 어른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잠깐만 모시자는 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계십니다. 90이 넘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산 건 아니었습니다. 4년 전 겨울 어머니가 혼자 계시던 집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세엔 한 번 넘어지면 다음엔 고관절입니다. 혼자 두시면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잠깐 우리 집에 모시자. 몸 회복되면 다시 내려가시든지 그때 가서 요양사든 뭐든 생각하자. 그때 저는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오신 첫날 저녁 밥상을 치우는 제 등 뒤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을 거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란 건 다음 날부터 분명해졌습니다. 며느리야, 밥은 내가 하는 거지? 약은 내가 챙기는 거지?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질까 무섭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하루는 제 하루가 됐습니다. 여보라는 말이 들리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약 챙기기, 병원 예약, 안전 손잡이 설치, 기저귀, 패드, 물티슈 사오기. 밤에 물 부르면 일어나고 새벽에 화장실 가신다 하면 부축하고.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물 찾으셔. 여보, 엄마 약 드셔야 해. 어느 순간부터 여보라는 말은 도움 요청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잖아요.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해요? 남편은 얼굴도 안 보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일 그만둘까? 돈 벌어오는 건 나잖아. 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 말 한마디로 제 인생은 집 안에 묶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선 피해자, 며느리 앞에선 심판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으면 어머니는 늘 약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아들만 고생한다.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하다. 그런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다. 너는 살림을 왜 그렇게 하냐.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90이 넘은 노인에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삼켰습니다.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삼키면 삼킬수록 속이 비어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형제들은 전부 빠질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 형제는 셋입니다. 남편은 장남, 둘째 시동생은 지방, 막내 시누이는 가까운 동네에 삽니다. 처음엔 시누이가 병원 동행을 했습니다. 처음엔요. 형님, 이번 주는 애가 바빠서 다음 주엔 제가 갈게요. 그 말이 반복되자 병원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시동생은 늘 이 말이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지방이라 돈은 좀 더 보태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가 필요한 건 사람 하나였습니다.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병원 동행은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시동생이 답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는 애초에 형님 집으로 모신 거잖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결국 이 말이더군요. 결정은 우리가 했고 책임은 형수님 몫이다. 남편은 또 침묵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괜히 감정 생기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말은 걱정, 결과는 책임 전가. 막내 신우이는 자기 입으로는 절대 효도 안 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신 늘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이 제일 고생이죠. 그래도 형님이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든든해요. 전 형님 같은 분 못해요.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저를 존경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근데 형님, 엄마가 요즘 많이 서운해하세요. 잘 돌보고 계신 건 맞죠? 혹시 형님이 너무 힘들어해서 엄마가 눈치 보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제가 증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신우이는 꼭 어머니 앞에서만 이 말을 합니다. 엄마, 형님이 요즘 힘들어서 그래. 형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엄마는 이해해 줘야지. 겉으로는 저를 변호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남는 건 이겁니다. 형님이 힘들어해서 엄마가 상처받고 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괜히 내가 짐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신우이는 한숨을 쉬면서 저를 봅니다. 형님,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안 쓰여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신우이는 절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느끼시기에는,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너무 여리셔서,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신우이는 늘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아니에요. 전 형님 편이에요. 전 그냥 엄마 마음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 전달이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저한테 넘깁니다. 한 번은 신우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엄마한테는 너무 솔직하게 말하지 마세요. 어른들은 상처받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확히 이 말은 남깁니다. 전 솔직해서요. 할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은 정이고 제가 하는 말은 불효라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남편은 겉으로 보면 신우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싸우지도 않고 맞장구도 안 치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걔는 원래 말이 많아.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남편 말은 신우이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엄마한테 말 좀 세게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해졌습니다. 내가 언제요? 밥 먹으라고 한 게 세게 한 거예요. 약 드시라고 한 게요. 남편은 대답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여동생이 그러더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신우이가 그러더라. 그 말이 나오면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에게 절대 저를 직접 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식입니다. 오빠, 형님이 요즘 많이 지쳐 보이더라. 그러다 엄마한테 상처 주실까봐 걱정돼. 형님도 힘들겠지만 엄마는 더 여리잖아. 그 말은 저를 이해하는 말 같지만 결론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형님이 조심해야 한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엄마한테 말할 때 말투에 좀 신경 써. 나중에 오해 생기면 형제들 사이도 불편해져. 남편은 늘 중재자인 척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를 중간에서 균형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누구 편도 아니야. 다들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 중재의 끝은 항상 저였습니다. 더 조심하라는 사람, 더 참으라는 사람, 말투 바꾸라는 사람 모두 저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다녀간 뒤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형제들 보기엔 당신이 너무 예민해 보인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제들이 언제 나랑 살아봤다고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나 알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 그 말에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보다 체면을 택하는 사람이구나. 신우이는 뒤에 있고 남편은 앞에 섰습니다. 신우이는 절대 저 앞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남편을 통해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마주해야 하는 건 신우이가 아니라 신우이 말을 믿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버거웠습니다.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어느 새벽 어머니가 또 물을 찾았습니다. 컵을 들고 가다가 문 앞에서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세상이 뒤집어진 듯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어머니 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 집에서는 내가 쓰러져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구나. 그제야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날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응급실 다녀왔습니다. 더는 지금 방식으로 못합니다. 방문 요양, 병원 순번 아니면 시설 상담. 일주일 안에 결정합시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방문 요양 쓰고 나머지는 당신이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밤에 물 떠다 주는 건 이제 당신이 하세요. 당신 어머니니까요. 결말은 조용합니다. 지금은 방문 요양을 씁니다. 병원 동행은 순번으로 합니다. 밤에는 남편이 일어납니다. 이혼도 화해도 아닙니다. 그냥 정리입니다. 저는 효도를 그만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장남 집이 모신다고 해서 며느리가 다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효도는 말이 아니라 시간과 몸입니다. 그걸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그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선을 그었습니다.